포항 지진 닷새째인 오늘 흥해체육관에 있던 이재민들이 이틀간 청소와 소독을 위해 인근 학교 두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편 진앙 주변 지역에선 광범위하게 액상화가 발생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돼 추가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작성한 원외 반출 내역표에 박 전 대통령 상납금 40억 원을 제외하고도 현금 30억 원이 의문스럽게 빠져나간 정황이 담긴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됐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 취업 비리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채용에도 문제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의 한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전체 직원의 5분의 1이 전현직 지방위원들의 친인척으로 채워졌다고도 밝혔습니다. 당신이 바보냐고. 회사에서 딱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야. 집배원들의 이딴 사망으로 과로사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로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기업들의 실태와 함께 고통을 떠안아야 하는 유족들의 어려움까지 이슈 플러스에서 짚어봤습니다. 한겨울 추위가 예년에 비해 한 달이나 일찍 찾아왔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올 들어 첫눈이 내렸고 강원도 설악산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를 기록하는 등 중부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도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포항에서 어제 하루 잠잠했던 여진이 오늘 4차례 더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여진은 총 56번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지진 후 첫 주말이 저물고 있지만 아직 포항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여력이 없어 보입니다. 지진으로 다친 82명 중 16명은 아직 입원 중입니다. 건물 피해는 하루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피해 입은 건물이 대부분 주택이라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선 대피소 현장 연결해서 지진 닷새째인 포항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두열 기자, 여진이 다시 시작되면서 이제 주민들도 좀 더 불안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피소 상황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뒤에 보니까 이제 윤 기자는 어제와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포항시는 오늘부터 이재민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취재진은 물론이고 이재민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밖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아침 포항 흥해체육관에 있던 이재민 850여 명은 제가 나와 있는 이곳 흥해공업고등학교와 인근 남산초등학교로 분산 이동했습니다. 텅 빈 체육관은 오늘 청소와 소독 작업을 벌였고 지금 칸막이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재민들은 뻥 뚫린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아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마다 칸막이를 만들어 사생활을 보호하기로 한 겁니다. 예, 이재민들의 상황이 괜찮고 또 원한다면은 사생활을 위해서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피해 규모가 하루 만에 3배 가까이 늘 정도로 지금 빠르게 그 피해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조사를 진행하면 할수록 피해 규모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설물 피해가 1,300여 건이었는데 오늘은 3,600여 건으로 하루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신고된 피해 건물 중 주택이 3,400여 건입니다.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이재민들의 숫자도 크게 줄어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 이 부분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있죠? 네, 우선 복귀가 곤란한 이재민들을 위해 LH 임대주택 160세대를 우선 공급합니다. 6개월 동안 임대 보증금 없이 임대료를 50% 할인해주고 나머지 반도 추가로 재해주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택 피해가 증가하는 속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국민성금을 모금 중인데요. 오늘까지 57억 원가량이 모였습니다. 예, 아직 지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데도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발걸음 잊지 않도록 추가 대책이 계속 나와야지 될 것 같은데 복구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군인 450명 등 전국에서 5,000명이 포항으로 달려와서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잔해를 치우거나 기반 시설을 고치는 응급복구율은 89.7%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전해드렸듯이 주택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아예 이사를 가는 주민들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이곳은 1톤 트럭을 구하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트럭을 구하지 못하자 이삿짐을 집에서 빼놓고 아파트나 집 마당에 가득 쌓아놓은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포항 흥해공업고등학교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 예, 이번 포항 지진으로 특히 피해가 컸던 곳 중 하나가 학교 건물입니다. 건물 전체에 균열이 심한 흥해초등학교는 결국 폐쇄될 전망인데 그 밖에 학교와 유치원 29곳도 추가 피해가 우려돼 일단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박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교실 바닥에는 콘크리트 덩어리와 책이 함께 나뒹굴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경북 포항시 흥해초등학교 건물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결국 교육부는 이 학교와 병설 유치원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학생 400여 명은 인근 학교로 분산할 예정입니다. 겨울방학 얼마 안 남고 해가지고 그렇긴 한데 많이 난감하죠. 많이 난감하고 애들 어떻게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균열이 심각한 장성초등학교와 병설 유치원도 조기 방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포항 지역 학교와 유치원 29곳은 휴업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양덕초등학교와 포항 항도초등학교 등 10곳은 내일까지, 포항 중앙초등학교 등 4곳은 모레까지 휴업을 연장합니다. 나머지 학교와 유치원 15곳은 금요일까지 추가 건물 안전진단과 균열된 곳 보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 23일로 미뤄진 2018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시험 대책을 내일 확정해 발표합니다. 포항시에서 수능 고사장으로 정해진 학교는 14곳입니다. 이 중 피해가 큰 5곳 이상이 다른 곳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TBC 박수윤입니다. 이번 지진 피해에서도 역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빛났습니다. 특히 지난해 큰 지진을 겪었던 경주 시민들이 한달음에 달려왔고 또 지진으로 인근 교회에 대피했었던 한동대학교 외국인 유학생들까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57살 기우택 씨가 함께 온 봉사단들과 연신 이삿짐을 나르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이 커 급히 거처를 옮겨야 하는 대성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포항까지 달려온 겁니다. 기 씨는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집 기와가 무너져 내렸던 상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얼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지진이 끝나는 거고 하루빨리 복구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에 달려왔습니다. 기 씨를 비롯해 11명의 경주 시민들은 이재민들에게 전달할 구호 물품까지 챙겨왔습니다. 지진 발생 때 인근 교회로 급히 대피했었던 한동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대피소에서 어린아이들과 뛰놀고 있습니다. 원래 인근 설린대사나 애육원에서 생활하던 아이들입니다. 지진으로 놀라고 거처까지 잃었지만 위로해줄 부모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멀리 두고 온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인 것처럼 아이들의 가족이 되어줬습니다. 우리도 그 즐거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더 마음을 놓고 그렇게 이제 다 같이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왔어요. 같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JTBC 이정엽입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이번 포항 지진으로 문화재 피해도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두 지진의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20km 안에는 국보급 문화재만 30개가 있고 또 보물은 셀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경주 양동마을을 비추던 CCTV 화면이 갑자기 심하게 흔들립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이 마을에선 고택지붕에 기와가 떨어지고 담장에 금이 가는 등 지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보 제40호 경주 정해사지 13층 석탑에선 탑 꼭대기 지붕 모양의 옥개석이 3에서 4cm 정도 움직였습니다. 대형 지진이 잇따르면서 중요 문화재가 많은 포항과 경주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진의 경우 진앙에서 반경 20km 안에 있는 국보만 29개가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진앙 주변에도 국보 1개, 보물 5개가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재 100개 중 11개는 아직도 복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다행히 두 차례 지진 와중에도 불국사와 석굴암, 첨성대 등 중요 문화재엔
피해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진이 계속되고 있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작은 충격이 조금씩 하다 보면 그것이 완전하게 붕괴가 되도록 훼손이 심각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경상북도는 주요 문화재의 내진 보강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원형 훼손 문제 때문에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지진 이후에 땅이 물렁해지는 액상화 현상의 흔적이 국내에서 처음 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국책연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이 이 액상화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추가 피해 가능성 때문에 액상화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래 분출구가 진앙을 중심으로 반경 4km까지 나타났습니다. 어환희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땅이 금간 듯 긴 선 모양의 분출구입니다. 동그란 화산 모양 분출구 주변으로는 물이 흘러내린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부분을 뚫고 휙 하고 올라오는 거죠, 다. 그래서 쭉 뚝 따라서 생기는 거죠. 가장 약한 데를 따라서. 물이 흘러내린 거. 왜냐? 포항시 흥해읍에 있는 논밭에는 다양한 형태의 분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진앙으로부터 약 4km 떨어진 동쪽 끝 칠포 해수욕장에는 지름이 작게는 1cm에서 크게는 7cm에 달하는 모래 분출구가 생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분출구들이 액상화 현상의 핵심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땅속에 있던 흙탕물이 지표면 밖으로 솟아오를 때 생긴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갈을 움직이게끔 할 수 있을 정도로 속력이 되게 빨랐었다. 말라있는 모래와 달리 분출구가 있는 이곳은 고운 모래가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이 분출구 아래를 파보면 이 모래가 올라온 흔적도 보입니다. 짙은 색깔을 띠는 이 축축한 모래는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와 땅 위에 두껍게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지진 당시 솟아올랐던 물들이 아직도 고여 있는 곳도 보입니다. 퇴적물의 두께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나타나는지, 다음에 차후에 대비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흔적이 나타난 농경지 외에 도심 지역 피해도 액상화로 인한 것인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예, 지진으로 한번 흔들린 땅 속의 물이 위로 쏠리면서 집안을 물렁하게 만드는 액상화 현상. 이 진앙지에서 먼 곳까지 또 상당 기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지난 9월 멕시코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지진은 진앙지에서 123km나 떨어진 수도 멕시코시티에까지 영향을 미쳤죠. 땅이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면서 370명 넘게 사망을 했는데 피해가 이렇게 컸던 거는 원래 호수였던 땅을 메꿔 만든 이 물컹물컹한 멕시코시티의 집안 특성 때문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진앙지에서 300km 이상 떨어진 치바현의 타격이 컸는데 역시 이런 액상화 현상이 발생한 곳일수록 피해가 특히 심각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진 후 액상화 현상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포항과 그 인근 지역들, 지금 어느 정도의 상황인지 이어서 윤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북 포항 지진 발생 지역 인근에서 액상화 흔적이 발견된 지점은 확인된 것만 30여 곳입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현재 진앙 동쪽을 중심으로 조사 중인데 4km에 걸쳐 광범위한 액상화 단지를 확인했습니다. 연구원 측은 이를 토대로 진앙을 중심으로 지름 8km 내 지역 모두를 액상화 의심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대를 비롯해 철거할 것으로 알려진 대성 아파트 등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흥해읍 지역이 대부분 포함돼 있습니다. 문제는 땅 속에 있던 물이 모두 밖으로 빠져나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액상화가 일어났던 층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아니면 어디서부터 됐는지, 걔들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액상화 지역은 지진 당시 지하에 퇴적해 있던 모래와 진흙 퇴적물이 물과 함께 밖으로 뿜어져 나오면서 집안이 가라앉는 게 보통입니다. 액상화 지역으로 확인된 곳에서 여진 등으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 주요 건축물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자연이 액상화 의심 지역으로 보는 범위 안에는 주유소나 전기시설, 다중이용시설이 많이 위치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특히 추가 조사를 통해 액상화 지역으로 확인되면 인근 지역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돈은 40억 원으로 파악됐었죠. 그런데 저희 취재 결과 검찰은 모두 70억 원의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당초 파악보다 30억 원이 더 많죠.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원외 반출 내역표에 목적이 불분명한 예산이 70억 원이었던 겁니다. 이런 내용은 전임 국정원장의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30억의 용처에 대해 3명 모두 함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의혹이 불거진 최경환 의원 외에도 더 많은 정치권 인사들에게 돈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이른바 원외 반출 내역표를 확보했습니다. 예산 가운데 현금으로 외부에 빠져나간 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내역표는 국정원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등 박근혜 정부 3명의 원장 시절에 대해 자체 조사한 자료로 원외로 빠져나간 수상한 자금 액수는 총 70억 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 중 특활비 40억 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고 사적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30억 원의 용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전 원장들이 이를 숨기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당시 구속 사유로 강조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또 이병기 전 원장이 퇴임하면서 받아 직원 경력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억 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경위와 용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의 나머지 특활비가 친박 실세를 포함한 정치권 인사들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네, 특수활동비와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조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전임 국정원장 3명의 영장엔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상납의 정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가 안보에 써야 할 예산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 용도로 쓰인 게 확인됐다고 적시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액수가 더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국민의 세금인 국정원 예산을 뇌물로 주고받은 전대미문의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국정원장들이 자신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안보에 써야 할 예산을 횡령해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겁니다. 청와대와 유착한 국정원이 공권력을 남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인권 침해와 같은 피해를 받게 됐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또 뇌물로 상납받은 돈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의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언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국정원장으로부터 매달 받은 돈은 금고에 보관하다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꺼내서 전달했다는 이재만 전 비서관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삼성 등 대기업에 592억 원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40억대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JTBC 심수혜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이었던 이병호 전 원장을 오늘 재소환했습니다. 다른 원장 2명과 함께 영장이 청구됐다가 유일하게 기각된 지 이틀 만입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지난주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상납을 지시받았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선 검찰 조사에선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입을 다물었지만 영장 심사 때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전임자인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기각으로 풀려났습니다. 오늘 오후 2번째로 검찰청에 들어선 이 전 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 요구 왜 영장 심사 때 처음 밝히셨나요?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상납금의 용처 등을 추가로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와 관련해 의미 있는 추가 진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최근 강원랜드의 채용 비리 이후 정부가 공공기관의 취업 비리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공기업의 채용 문제는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치단체 의원의 친인척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조익신 기자입니다. 서울시의 한 구청 산하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이모 씨는 현직 구의원의 자녀입니다. 이모 씨의 외삼촌 신모 씨도 같은 공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조모, 김모, 유모 씨도 아버지가 전직 지방의원입니다. JTBC가 확인한 공단 내 전현직 지방의원 가족만 5명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거의 95%예요. 그 친구들은 이제 자녀들이고 일반인들은 이제 본인의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이라든지. 다른 구청 소속 기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그 시설관리공단에 거의 다 한 10%에서 20%는 그렇다고 봐야 돼요. 친인척이죠. 또 다른 한 곳의 인사 담당자는 그런 직원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구의원들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는 없어요. 하지만 취재 결과 인사 담당자 본인이 전직 구의원 아들이었습니다. 아드님이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맞습니다. 예. 혹시 본인이세요? 예. 근데 왜 아니라고 하셨어요? 저는 공단 찬진 멤버로 온 거예요. 용산구에서는 지난해 전직 구의원과 아들이 나란히 산하기관에 입사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특히 아들은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에 38대 1의 경쟁률을 뚫었습니다. 탈락자 37명은 모두 대졸이었고 이 가운데 24명은 경력자였습니다. 시민단체가 나서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감사원은 내부 규정에 따른 채용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내정이 돼 있다고 봐야죠. 서류 면접에서 5명 정도 떨어뜨리고 나머지 5명 가지고 뭐 면접을 하잖아요. 그 사람 키워서. 그래서 그 사람 처벌 점수 중에 1명 되는 거니까 그건 서류상으로는 표가 안 나죠. JTBC 조익신입니다. 서울 길동의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이 옥상에서 로프를 내려 구조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백화점에선 승강기 보수 작업을 하던 작업자가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최하은 기자입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건물 5층 창문에 10대 형제 2명이 위태롭게 걸터 앉아 있습니다. 고압선 때문에 사다리차로 접근할 수 없자 소방대원이 옥상에서 로프를 내려 구조합니다. 구조된 10대 형제는 경상을 입었지만 안방에 있던 어머니 44살 배모 씨는 연기를 많이 마셔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경기도 분당의 백화점에서 승강기 보수 작업을 하던 49살 이모 씨가 승강기와 벽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작업을 마친 이 씨는 동료들에게 현장에 확인할 것이 있다 말하고 혼자 올라간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4,000명이 동시에 피울 수 있는 베트남산 대마를 항공기 수화물에 숨겨 들여온 일당 3명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반 검색 엔진으론 접근이 안 되는 암호화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마를 판매해 1억 3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검찰은 베트남에서 마약을 공급한 조직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두렵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하라고 한다. 지난 9월 집배원 이기련 씨가 이렇게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딴 집배원들의 사망, 그리고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 등 장시간 노동에 따른 폐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마다 과로사로 숨지는 사람들이 300명이 넘습니다. 최근 공장 야간 작업 중에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충북의 한 노동자부터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남의 또 다른 노동자까지 과로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의 전선회사에 다니던 최한순 씨가 야간 근무 중 쓰러진 건 지난 1월 19일 새벽입니다. 홀로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간 최 씨는 그날 숨졌습니다. 최 씨 근무표엔 사망 2주 전에 70시간을 포함해 12주 평균 60시간 넘게 일했다고 돼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만성과로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한 업무량이 없었다면 제가 변명의 여지가 없겠죠. 3시간, 4시간씩 안 들어와서 전화를 하면 아직 안 끝났다고 조금 더 기다리라고. 회사는 최 씨가 평소 지병을 알아왔다는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월 17일 새벽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일하던 이창원 과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씨는 사망 3일 전 정신과 상담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휴대폰 메모장엔 회사 생활에 대한 불안감도 나타났습니다. 나한테 뭐 일감 되게 많이 몰아줘. 불안하고 그래서 저도 잠도 더 못 자고 거기 보면 아무 때문에 계속 불안해하면서 불면증도 점점 심해진다고. 업체 측은 회사 밖에서 일어난 일이라 산재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한 산재 여부를 놓고 유족과 회사 간 입장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이 과로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기업 조직, 또 크게 보면은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처리하는 몫은 오롯이 유가족들에게만 던져져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는 것부터 심리 치료를 받는 것 모두 가족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서효정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때 쓰던 크레파스를 손에 쥐고 어린 시절 뛰놀던 집과 마당을 그립니다. 과로사 유족 모임의 트라우마 치유 시간입니다. 이게 감남이에요. 감남하고 요거 뒤에는 대추나무입니다. 선생님은 어디 계세요? 선생님. 네. 그냥 이거를 바라보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사라졌어.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죠. 이 과로사 유족 모임은 넉 달 전에 만들어졌지만 아직 참석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과로사 과로자살은 명백히 사회적 타살이잖아요. 보통의 인식이 약해서 그렇게 개인 탓을 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유족들이 자꾸만 숨는 게 가장 힘들어요. 반면 일본에선 이미 26년 전에 과로사 유족 모임들이 생기면서 3년 전 과로사 방지법까지 제정됐습니다. 유족들은 뒤이어 모임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족처럼 치유하고 보살핍니다. 同じ境遇のものだからこそ励まし合って支え合うそういう会が大事だ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가족들은 산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업무량과 강도 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신청자에게 있다는 점도 유족 어깨를 무겁게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오늘 참 추우셨죠?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날씨였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는 첫 눈이 내렸습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에서는 주민들이 아직 대피소에서 지내는데 내일도 여전히 춥겠습니다. 수능을 치르는 목요일에도 영하권 날씨가 예상됩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쌓였습니다. 제주 한라산 해발 1668m 윗세 오름에 올 가을 들어 첫 눈이 내렸습니다. 전국도 얼어붙었습니다. 외출에 나선 시민들은 두툼한 외투와 모자, 장갑을 착용하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 아침 철원은 영하 11.5도, 서울 영하 6.6도까지 떨어졌고 낮 기온도 대부분 4, 5도 안팎에 머물렀습니다. 12월 하순의 기온이 나타난 겁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춘천 영하 7도, 대전 영하 3도로 예상되고 낮 한때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에 눈 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1cm 내외입니다. 추위는 화요일 오후에 잠시 누그러져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수능을 치르는 목요일에 다시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중부와 호남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년 반도 더 지나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색 작업은 끝났지만 진실을 찾기 위한 여정은 다시 시작됩니다. 다음 주에 2기 특조위 출범을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끝내 가족은 찾지 못했지만 참사의 진실은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상규명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상규명은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가 맡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2기 특조위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은 당시 새누리당의 반대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 오는 24일 상임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자동 상정됩니다. 법안 통과는 무난하다는 전망입니다.
위원 숫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기간 부분에 대한 조정이 미세하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큰 틀에서 국민의당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일부 조항 수정을 편법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국회법상 수정 동의안 표결도 가능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진상규명에 나서고 필요한 경우 특검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은 골든타임을 날렸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교신에 TRS라는 기기가 쓰였는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부실한 대응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부터 TRS 교신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과 지휘부의 TRS 교신 내용 녹음 파일입니다. 대상이 지금 안에 있는 자체는 멍멍거리가 현재 군사 정보는 상공을 이용해가지고 물론 상공 쪽에서 군사 수용은 그냥 같습니다. 충분히 구조에 나설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해경의 부실한 대응을 고스란히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해경이 지난해 11월부터 이 같은 TRS 녹음을 아예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신 과정에서 민간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데 녹음 파일이 외부로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또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중요 단서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해경은 지난해 5월 세월호 특별조사위가 TRS 녹음 파일 전체를 요구했을 때도 보안 등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들의 잘못된 대응에 대한 책임 추궁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녹음을 중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녹음 중단보다는 오히려 최신 장비를 도입해 사건 사고 때 교신 내용을 철저히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서울 집값이 일본 도쿄보다 1억 원 이상 비싸고 미국 뉴욕과는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서울 주택의 중간 가격, 중위 가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억 3,485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도쿄보다 1억 2천만 원 높고 뉴욕보다는 800만 원 낮습니다. 소득을 모두 들여 집 사는 데 걸리는 시간도 서울이 평균 9.2년으로 도쿄 4.7년, 뉴욕 5.7년보다 길었습니다. 여러 가구가 집을 나눠 쓰는 걸 쉐어하우스라고 합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요즘은 서울도 집값이 만만찮아서 쉐어하우스가 늘고 있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청년층, 노후 자금이 급한 베이비 부머에게 인기입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얼마 전 서울 서대문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분양 결과 부분 임대형이 다른 유형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곳이 부분 임대형 아파트의 세입자 공간입니다. 실제 시공할 때 여기는 벽으로 가로막히게 되고 별도의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기존에 붙박이장이었던 이곳은 세입자가 따로 출입할 수 있는 현관문으로 바뀌게 되고 세입자는 독립된 생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선 별도의 주택이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의 형태로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수준의 월세를 내고 거주 여건이 좋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애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나이 먹고 그 세를 줄 수 있고 해서 그런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마음 맞는 이들끼리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집을 짓고 사는 공동체 주택도 늘고 있습니다. 8가구가 모여 사는 서울 마포구의 이 공동체 주택은 서울시에 월 30에서 40만 원에 토지 이용료를 내는 조건으로 최장 4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다만 쉐어하우스는 어느 정도 사생활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입주민 간의 배려가 전제돼야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JTBC 이태경입니다. JTBC가 연속 보도해드린 성명건축물 방치 실태와 관련해 환경부가 성명건축물의 정보를 공개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의 성명관리 종합정보망에서 내일부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성명건축물 위치와 성면이 함유된 건축 자재가 건물 어디에 쓰였는지 볼 수 있습니다. 네, 겨울철이 되면 모피 코트 입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최근 패션가엔 모피 프리, 모피를 쓰지 말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는데 800개 업체가 동참했습니다. 심재호 특파원입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한 10여 년 전 미국 드라마 섹스 앤드 시티입니다. 흰색 모피 코트를 입은 주인공이 빨간색 물감 세례를 받습니다. 뉴욕에선 모피를 입은 사람이 불시에 계란 세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모피에 숨겨진 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여론 때문입니다. 구찌는 내년 봄 상품부터 모피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이라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유명 디자이너 스텔라 맥카트니는 오래전부터 모피는 물론 동물 가죽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포해 모피 프리 운동을 선도했습니다. 휴고보스 조르지오 아르마니도 가세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모피를 제공하는 동물들에 대한 비윤리적 상황이 알려지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밍크, 여우, 라쿤 등은 95%가 공장에서 악조건 속에 사육되고 있고 매년 500만 마리를 도살하는 방법도 매우 참혹하다는 겁니다. 전 세계 20개국에서 모피 프리 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몇몇 브랜드는 오리털 점퍼에 들어가는 다운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모피를 대체할 만한 인조 모피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모피를 결혼 예물로 주고받는 우리나라에서도 모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전국의 건우에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고. 예,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장면입니다. 이 말을 했던 김동석 씨는 뇌병변 1급 중증 장애를 가진 10살 건우의 아빠입니다. 아들이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떠도는 이른바 어린이 재활 난민이기도 합니다. 장애 아동이 9만 명, 그중 2만여 명은 치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재활이 가능한 병상은 400개뿐입니다. 재활 난민의 사연을 강버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9살 화영이는 매끼 되직한 죽을 먹습니다. 그렇지, 엄마. 맘마 들어가서 맘마. 태어난 지 2달 만에 소화 간질 발병, 2번의 뇌수술, 물 한 모금 쉽게 넘기지 못하는 중증 장애아가 됐습니다. 코관으로 유동식을 넣는 게 쉬웠지만 엄마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20cc를 2시간, 3시간 걸리던 거에 이제 1시간 미음으로 넘어가고. 된 죽을 먹게 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생일날 촛불 끄면 이제 케이크를 먹어요. 재활 치료 덕입니다. 치료를 위해 가족은 많은 것을 희생했습니다. 아빠가 큰아이를 보고 저는 이제 화영이를 서울이랑 경기도에서 보고 생리별을 하게 됐죠. 3년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변화를 본 이상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 10초, 15초가 시작이었어요, 가장. 이게 뭐 10분이 되고 25분이 되고 꾸준히 하게 되면은 화영이가 이렇게 앉을 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느리게 나아지고 빠르게 나빠지는 화영이의 상태. 받았었어요. 얼마나? 2달 정도. 현저하게 표가 나요. 입으로 잘 먹던 것도 계속 질질질질 흘리고. 가까운 곳에서 꾸준히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그렇다면 재활병원의 사정은 어떨까요? 병원도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으려면 여러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강버들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짙은 안개가 낀 이른 아침, 하늘이와 엄마가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지적장애 3급 하늘이의 치료를 위해 강원도 평창에서 충남으로 이사 온 지 2년. 병원까지 1시간 거리를 매일 오가고 있습니다. 부부 간의 소통도 단절되고 일단은 아이는 아이대로 이제 아빠의 얼굴을 몰래 길거리에서 보는 아저씨들도 다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논산에서 대전으로 치료를 다니던 수인애는 통원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 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지금 저희가 재활치료를 진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하는 병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성인처럼 기계화할 수 있다거나 치료사 한 명에 환자 2-3명 같이 치료를 할 수 있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되고 전적으로 아이한테 전문가 한 사람이 달라붙어서. 인건비는 많이 드는데 의료보험이 보전해주는 금액은 성인과 같다 보니 환자를 받을수록 적자가 커집니다. 지난해 4월 문을 연 국내 유일의 어린이 재활 전문병원은 올해 37억 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착한 적자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적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소아 가산료를 도입해 민간 병원도 어린이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구상 중인 권역별 어린이 재활 전문 병원에 운영비를 일정 부분 보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네, 재활 난민이라는 말 그 자체가 장애인 복지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 대한 부담, 당연히 우리 사회가 나눠서 져야 하는 거겠죠.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